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아무래도 임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은요, 잠시 후에 왜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지 등 이 정세 분석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고요. 우선 그 속보 한 가지부터 전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연일 으르렁대고 있는 이 지금 관계에서 조금은 분위기 변화가 좀 가능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중순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목적을 갖고 방문을 하는 거지만 방문해서 그 회의만 참석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양국 간의 그 외교장관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국무부는 어제 그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오는 26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왕 부장을 맞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해서 양국 간의 이슈와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왕이 외교부장의 그 미국 방문은 단순히 그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사전 논의 성격이 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 의제, 그것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하기 위한 방문으로 분석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우는 허리펑 부총리도 곧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허리펑 부총리는 미국에 와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만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나기 전에 사전에 의제들을 다 조율을 하기 위함이죠.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양국 간의 무슨 대통령이나 뭐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가고 그 만나자마자 둘이서 야, 우리 무슨 얘기하지?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지?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밑에서 실무 총책임자들이 거의 다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양국 간의 최고 지도자들 간에 만나서는 악수하고 좋은 얘기하고 덕담 나누고 사인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사실 사전에 그런 것이 조율되지 않았다면 최고 지도자들 간의 만남, 즉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시진핑 주석은요, 미국을 찾은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한 6년 전 2017년 4월에 마지막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일 중국을 방문했던 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일행을 중국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는 1000가지가 넘습니다만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식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말에 너무 미국이 하하호호 반가워하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 반대입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00가지가 넘습니다. 반대로 따진다면. 사실 그 미중 양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대립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떤 대립 관계에서 어떤 우호 관계로 달라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요. 대만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 발생한 그 이스라엘 문제도 그렇고,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의 가치와 또 미국의 안보 등을 감안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이슈들이고요. 사실 또 중국도 그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한 번으로 우호 관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것만은 피할 수 있다라는 점에 그런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특히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어서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라도 가뜩이나 이제 국력의 소진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이라도 미국을 좀 힘들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준다면 그걸로 우리는 땡큐입니다. 네. 자, 이제 이스라엘 사태 종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상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하마스도 이제는 좀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쪽의 움직임을 봐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미국 측의 입장 변화 등을 보면 더 판단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말 사이에 입장이 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말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지상전을 늦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요. 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라면서 사실상 미국이 이스라엘에 건 지상전을 좀 늦추기 위해서 압력이라 그럴까? 압력까지는 아니어도 좀 권유를 하고 옆에서 조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시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자 어제부터는 좀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자체적인 판단 때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강경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미국으로서도 사실 더 이상 늦추도록 이스라엘을 만들 명분도 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부적인 이유 많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는 좀 차치하고 상황만큼은 분명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 시설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마스 군사시설이면 표적 공격을 가할 권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으며 가자지구 주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휴전은 하마스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짧은 이 한 문장의 발언입니다만은 지난주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미국의 스탠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선 앞서 말한 그 한 문장 중에서 앞부분 하마스의 군사시설이 비록 민간 지역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입장 변화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압박이랄까, 조언이랄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하마스를 공격하는 거는 인정한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전쟁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스라엘도 전쟁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민간인 피해를 가장 우려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지상전을 좀 늦추도록 만들어왔던 미국이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는 완전히 이게 바뀐 겁니다. 민간인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마스 시설이 거기 있다면 공격할 권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의 입장을 마치 대변해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이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에 이어서 그 뒷부분의 한 말, 민간인을 위해서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휴전은 하마스만 도와주는 일이다. 이 말, 이게 미국이 한 말 같지 않고 이스라엘이 한 말 같죠? 네, 아닙니다. 이게 미국이 한 말입니다. 이것 역시 민간인 피해를 갑자기 외면하는 듯한 미국의 발언입니다. 또 그렇다면 이제는 휴전이나 지상전을 늦추는 등의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진 셈입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의 그 반발을 이제는 더 이상 막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는지 지상전 개시가 곧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분위기를 미국이 어제 오늘 사이에는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곧 지상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조언 등을 위해서 미국 군 장교를 파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은 어제 그 브리핑에서 미국 해병대의 고위급 장교가 이스라엘에 파견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이스라엘이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그 작전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미군 장교 소수가 그곳에 가서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국 해병대 고위 장교의 파견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입니다. 그는 이 파견 인원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A few 라고만 말하면서 소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파견된 장교 가운데 한 명은요, 해병대 삼성 장군인 글린 중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린 중장은 각종 해병대 특수작전을 이끈 바 있으며 이라크에서 진행된 그 IS 격퇴 작전에도 참여한 바 있는 사실상 그 미국에 있는 중동 전투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이스라엘군의 그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서 미군이 과거 이라크에서 IS와 전투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현재 이스라엘에 가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팁을 주는 거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위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마 효과적일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과외 공부 시켜주는 거죠. 미리.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은 공식 그리고 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지금 선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뭐 지역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뭐 제한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좀 붙인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적인 지상전이 시작됐다 아니면 뭐 제한적인 지상전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내에서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지상군이 기습작전을 펼쳤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기습작전은 지난 밤 동안 내내 있었고요. 작전 지역은 이 제한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어제 그 브리핑에서 테러리스트 부대를 사살하기 위해서 밤사이 탱크와 보병 부대를 동원한 기습작전을 펼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지상작전 실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찌 보면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어도 사실상 제한적인 지상작전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그것도 가자지구 깊숙한 지역까지 지상군이 들어갔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요, 이번 작전에 대해서 가자지구 안쪽으로의 깊숙한 침투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또 인질들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소재 파악과 수색 작전도 함께 벌였다. 그리고 이번 작전은 테러리스트들이 집결하고 또 그들이 전쟁의 다음 단계를 대비해서 조직화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반입된 구호품을 만일 손에 넣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구호 물품 지원을 중단하도록 막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작전 준비도 완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호품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은 말리지는 않고 있지만 만일 그 구호품 가운데 아주 일부라도 하마스에게 들어가면 그 구호품을 막기 위한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준비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마스가 구호품을 유용할 경우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그날부로 즉각 중단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군은 경고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군의 그 지상전 돌입이 임박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어제도요, 가자지구 국경 근처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서 지상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또 지상전 시의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공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선언도 했습니다. 어제 어떻게 말했냐? 우리 이스라엘 공군은 오늘부터 공습을 더욱더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영상 전해드리면서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군이 매일 공습을 하고 있지만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전투기의 공습이 더 심하게 강화된다면 그로부터 하루 이틀 또는 며칠 안에 지상전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군 공습은 매일 있었습니다만 그 강도를 갑자기 어제부터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며칠 내에 지상전이 시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상전을 벌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은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상군이 기갑차와 탱크 등을 앞세워서 가자지구를 뚫고 들어가죠. 이제 그 뒤로 탱크와 기갑차 그 뒤로 이 보병 수색대원들이 걸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제 진짜 시작인 것입니다. 신의 가호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 전쟁으로 이 국무부가 해당 지역 여행 경보를 지금 미국에서 격상 발령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성지 순례를 하려던 그 한인 여행사들이 그리고 한인들이 투어를 전면 취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4일 테러 단체, 또 단독 테러리스트 그리고 기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서안지구 또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라면서 이스라엘 그리고 서안지구 등 이 두 지구에 대해서는 3단계 여행 경보를 내렸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는 4단계 여행 경보로 이 여행 경보를 격상시켜서 발령했습니다. 여행 경보는요, 자, 위험도에 따라서 모두 4개의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3단계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을 제고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위험 고조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여행 금지를 시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요, 이스라엘과 이 서한 지구는 여행을 제고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3단계, 그리고 가자 지구는 여행을 금지시킨다는 4단계가 발령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LA 지역 한인 여행사들도 이스라엘 관광 일정을 취소하고 환불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에 있는 여행사 가운데 이 3호 관광이라는 곳은요, 지난 16일 출발하려던 이스라엘 투어와 그리고 내일 출발 예정인 그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 3개국 투어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3호 관광 측은 총 92명에게 투어 비용을 모두 환불해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맛있는 빵으로 유명한 우리 한인들도 많이 좋아하는, 특히 이제 한인 여성분들이 여기 많이 좋아해요. 파네라 브레드. 이 파네라 브레드에서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사 마시고 숨진 한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세라 카츠, 지난해 사망했는데요. 지난해 21살이었습니다. 사망 당시. 세라 카츠는 지난해 9월 10일 필라델피아의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차르지드 레모네이드라는 이름의 음료를 구입해서 마신 뒤에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만 결국 숨졌고, 사망 원인은 QT 연장 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QT 연장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심전도상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QT 간격이라는 것은 이제 심장의 수축에서 이완까지 걸리는 그 시간입니다. 심장이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하잖아요. 그 수축에서 이완까지 걸리는 그 시간, 그게 이제 QT 간격인데, 그 QT 간격의 연장이 있어서 이게 좀 너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돌연사 위험이 있는 그런 난치병이 QT 간격 연장 증후군입니다. 이 카츠라는 여대생은요, 5살 때 이 증후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츠의 유족은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카페인이 QT 연장 증후군을 비롯해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네라 브레드 측은 소비자에게 그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족의 변호사는 카츠가 어릴 때부터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해 왔으며 사망 전까지도 모든 것이 항상 정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잘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 왔었다라는 얘기죠. 또 이제 카츠가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그 이전까지 그 에너지 음료를 피해 왔으며 사망 당일 해당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그런데 이제 전혀 모르고 먹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카츠가 먹은 그 파네라 브레드 매장의 레모네이드, 그 차르지드 레모네이드에는 각성제인 뭐 과라나 추출물 등이 들어가서 에너지 음료 뭐 레드불 또는 뭐 몬스터 에너지 등등보다 훨씬 많은, 이걸 2개 정도 합친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네라 브레드에서는 이를 알리는 내용이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르지드 레모네이드 한 잔 먹었을 때는 뭐 레드불 이런 거에 한 두 캔, 이만하잖아요. 웬만한 콜라 2개 사이즈인데 그걸 2개 먹은 것보다도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그 음료였다는 것이죠. 자, 파네라 브레드 웹사이트에 가면 그런데 그 해당 음료에 대해서 다크 로스트 커피 정도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라고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소아과 전문의들은 심장 리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카페인과 타우린 등 다른 성분이 함께 함유된 그런 에너지 음료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FDA는 또 다량의 카페인이 심장 질환 외에도 다른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또 임산부, 또 어린이 등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은 것은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나라 브레드에 가시면요. charged lemonade. 여기서 이제 charged라는 것은 우리가 뭐 충전한다 그럴 때 charge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charged니까 충전이 됐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왜냐면 뭔가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듯한, 우리의 힘을 충전시키는 듯한 이름 자체가 그러네요. 레모네이드 맛인데 뭔가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뭐 이거 한 잔 마시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래서 charged lemonade라는 이름입니다. 이 카페인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음료다. charged lemonade. 항상 감안하시고 파네라 브레이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빵은 맛있는데 이 음료에는 좀 그런 설명이 부족한 좀 맹점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알래스카 항공 소속 여객기가 어떤 믿을 만한 위협 때문에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측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워싱턴주 에베레스트를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2059편 여객기에 신뢰할 만한 위험이 있어서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항공사 측은 조종실 보조 의자에 앉아있던 그날 비번이었던 off duty였던 그 항공기의 한 조종사긴 하지만 그날 일하는 건 아니고 비번이었는데 갑자기 항공기 엔진 작동을 멈추려고 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승무원들이 상황을 정리한 뒤에 포틀랜드 공항 관제실과 연락해서 회항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그 용의자는 올해 44살의 조셉 데이빗 에머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에머슨에게는 83건, 83건의 1급 살인 미수 혐의 등이 적용돼서 구금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83건의 1급 살인 미수. 자, 요거는 하나씩 좀 살짝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볼까요? 자, 우선 1급이라는 건요. 뭐 1급이 살인 혐의에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1급이라는 것은 충분히 다분히 미리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의도가 있을 때 그럴 때 적용하는 겁니다. 비행기 엔진을 끄면 비행기가 추락할 거고 비행기가 추락하면 승객들은 모두 사망할 거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비행기 엔진을 끄려고 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살해 행위를 한다는 것이 1급 살인 혐의라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비행기 엔진을 끄지는 못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미수에 그쳤죠. 그래서 1급 살인 미수 혐의인데 그때 이제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수가 모두 83명이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따로 혐의를 적용해서 83건의 1급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요. 어떤 그 감정을 실지 않고 그대로 그냥 법을 그대로 정확하게 딱딱 되는 그 미국 사법 시스템. 저는 이럴 때부터 좀 상당히 든든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푸른 눈의 혁신위원장. 네, 오랜만에 한국 정치권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한국 국민의힘이 어제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인요한 씨는 귀화한 백인이고요. 원래 이름은 존 린턴입니다. 푸른 눈의 귀화인이 한국 주요 정당의 혁신 기구에 혁신을 할 혁신위원장의 수장을 맡은 것은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요한 교수가 지역주의의 해소, 그리고 국민통합, 또 정치개혁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인요한 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중도층까지도 이렇게 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반대 의견도 좀 있어요. 비주류, 국민의힘 중에서 이제 비주류 의원들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데다가 정치적인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쇄신 작업이 공연불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섞인 목소리도 내보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잠깐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네, 그는 1959년 12월 8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또 전라남도 순천으로 이사를 했고요. 또 유년 시절은 또 거기서 보냈는데 그 후에 또
대전광역시로 이사가서 청소년 시절은 대전광역시에서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4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또 수료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미국인인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단독 국적을 갖고 있었죠. 미국 단독 국적만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2년 특별 귀화해서 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소위 복수 국적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특별 귀화자 1호로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이름은 앞서 말씀드렸죠. 존 린턴이라는 이름인데요. 종교는 개신교, 장로교 소속입니다. 그리고 인요한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성인 그 린턴에서 린을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존이라는 영어 이름은 요한, 성경에서 이제 요한이 영어로는 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요한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012년에 귀화하면서 만든 그 성씨, 인씨라는 성씨, 본관도 만들었어요. 본관은 뭐냐? 자기가 순천에서 태어났으니까 순천이다 해서 본인은 나는 순천인씨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인씨 일대, 그러니까 자기가 일대 순천인씨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 유명하죠? 처자식 빼고 다 바꿔! 막 그때 그랬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 말을 인용해서 국민의힘도 처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합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푸른 눈의 귀화인 인요한 씨가 대한민국 보수 정당을 어떻게 혁신시키고 어떻게 변모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돌리지도 않으시고요. 또 중간에 나가시지도 않고 또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스킵하지 않으시고 다 틀어놓고 함께 늘 하시는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 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고 그냥 보고 나가시는 분들은 오늘 구독 해놓으시고 구독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코의 스토리 뉴스 오늘 영상 마칩니다. 고맙습니다.